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17년 키리코의 광활한 형이상학적 신뢰입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터지죠. 그래서 황제 니콜라스 2세가 폐위되고요. 볼셰비키 케렌스키 정권이 들어섭니다. 황제 뒤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라스푸틴은 1916년에 암살되고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요. 전쟁에 개입해 들어옵니다.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유태인들에게 팔레스티나 영토를 보장합니다. 벨푸어 선언이라 하고요. 이제 훗날 커다란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1917년 이탈리아 화가 조르지오 데 키리코는 위대한 형이상학자나 광활한 형이상학적 신뢰 같은 엄청난 형이상학적 제목이 붙은 작품들을 완성합니다. 이미 1910년경부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화폭에 담아낸 키리코의 작업에서 형이상학은 물질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논리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물질성을 초월한 인과관계의 법칙성을 밝히려는 사유에 근거를 둡니다. 1차적으로 키리코의 화풍을 철학적이라 일컫는 데는 작품에 형이상학 같은 제목을 붙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듯 싶지만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그림들이 형이상학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의 그림들에는 무언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층적 욕망이나 두려움, 그 밖에 근원적인 원초적 감정들이 표상적 분위기를 통해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심리 영역을 보통 잠재의식적이라거나 무의식적이라 칭하는데 서구의 정신분석학이나 심층 심리학에서 천착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20세기 들어와 예술에서 이런 영역과 관련된 작업을 초현실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키리코는 1916년에서 1918년에 걸쳐 심란한 뮤즈들이란 작품을 제작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 애착을 느껴서 여러 편의 복제화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나로서는 키리코의 형이상학은 플라톤의 초월적 이데아의 세계라기보다는 명증한 수의 논리와 신비한 수수께끼가 어우러진 피타고라스적 아이콘의 세계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품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일단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인 나로서도 접근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어쩌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연령이면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르는 어딘지 낯설고 동떨어진 듯한 분위기가 있는 작품 세계. 그것이 키리코의 작품 세계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키리코의 그림을 몇 점 볼까요? 예. 이 그림이 시간의 수수께끼라는 키리코의 비교적 초기 1911년 그림인데요.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확실히 있죠. 약간 수수께끼적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1912년에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그러니까 트로이 왕과 왕비의 비극적인 그런 운명과 관련된 그림일 듯 싶은데 사실 그 이상은 좀 접근이 어렵습니다. 예, 이 그림 정도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1914년 키리코의 거리의 신비와 멜랑콜리라는 작품인데요. 무언가 신비스럽고 뭔가 동떨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마 그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위대한 형이상학자라는 그림인데요. 확실히 이 그림이 어떻게 형이상학과 관련되는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 그림이 광활한 형이상학적 신뢰라는 1917년 키리코의 작품입니다. 무언가 어떤 사물의 외관을 그린 그림과 그리고 이제 그 사물의 내부와 관련된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건 고깃덩어리 같고요. 근데 나로서는 예, 오리무중에 가까운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뭔가 심란한 그런 그 이 뮤즈들의 1916년에서 1918년에 걸친 그림인데요. 일단 뮤즈의 조각상이 심란한 듯 묘사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마 글쎄 아폴로라고의 조상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공장이나 실제 그 이 어떤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의 성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인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닥을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긴 이건 이제 어떤 가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쩌면 희극의 뮤즈, 비극의 뮤즈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 이상은 접근이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도 어, 내가 뭐 젊었을 때 좋아했던 어, 그런 그 키리코의 그림들이었어요. 프랑스 예술계의 규제 장 코크토가 대본을 쓰고 작곡가 에릭 사티의 음악에 발레루스의 러시아 출신 무용가 레오니드 마신이 안무하고 피카소가 무대 미술과 의상을 맡은 전위적 발레 퍼레이드가 1917년에 초연됩니다. 시인 아폴리네르는 반자연주의적 성격의 이 공연을 일종의 초현실주의, 슈르 레알리즘이라 규정하죠. 실제로 퍼레이드와 같은 해 희곡 티레시아의 유방을 무대에 올린 아폴리네르는 자신의 연극을 초현실극 드라무 슈르레알리스트라 부릅니다. 티레시아의 유방 서문 중에서 극작의 개혁을 위해서 나는 자연 자체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거는 사진 작가들이 하듯이 모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들이 걷는 것을 모방하려 할 때 그들은 사람의 다리와 닮지 않은 바퀴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초현실주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폴리네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논리적인 논리성, 이를테면 꿈의 논리 같은 것인데요. 키리코의 미술 작품과도 맥락이 통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티레시아의 유방은 그리 신화에 나오는 테이레시아스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남자였던 테이레시아스는 7년 동안 여성으로 변신해서 젖가슴을 갖게 된 인물이죠. 이 느슨한 연관성에서 아폴리네르의 희곡은 엎치락 뒤치락 애매모호한 대사들과 슬랩스틱으로 전개됩니다. 어쨌든 전쟁통에 출산 장려라는 주제는 분명한 작품이고요. 테이레시아스와 연관된 신화 속 이야기와 여성의 젖가슴이 무대에서 출렁대며 하루 만에 4만 49명의 아기를 낳는 대역사가 펼쳐지는 장관에는 아마도 심층 심리학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아폴리네르의 무의식적 작용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듯 싶네요. 스위스 심리학자 카르 구스타프 융은 1912년 무의식 심리학을 발표합니다. 독일어로는 리비데의 변화를 통한 상징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겠죠. 이 작업은 1916년에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 무의식 심리학이란 제목으로 영역본으로 출판됩니다. 아폴리네르나 키리코의 상상력에 접근할 때 참조할 만한 융의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수제자였던 융은 무의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으로 파악한 스승과는 달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무의식을 상상력의 집단적이고 생산적인 근원으로 파악합니다. 그렇게 프로이트에게 주로 무의식이 억압된 성적 충동을 의미하는 리비도가 있는데요. 융에게는 리비도는 생명심으로 무의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신근영이 2012년에 펴낸 칼 구스타프 융 언제나 다시금 새로워지는 삶에서 인용합니다. 의식의 본질은 구별이기에 대극의 분리는 피할 수 없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이 작동해 분리된 대극을 다시 끌어모으고 이를 의식이 다시 분리하면 무의식이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삶은 앞으로 나아간다. 의식에게 이런 무의식의 힘은 놀랍고 신기하다. 의식에게 무의식이란 존재는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과 부딪힌 의식은 당황스러워한다. 게다가 대중을 끌어모으는 무의식의 모습은 의식의 눈에는 신비롭고 신성하게 보인다. 이 때문에 융은 무의식의 보상성에 신성한 힘을 가리키는 누미노제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누미노제는 라틴어 누멘에서 온 것으로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나 신명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1917년 네덜란드 미술가 테오 반 데스버그는 동료 피트 몬드리안과 함께 신조형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잡지 데스티를 간행합니다. 반 데스버그는 1923년 신조형주의에서 요소주의란 개념을 이끌어내서요. 1930년 이미 모호해져 있던 추상미술이란 개념에 반발하며 구체미술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한 가닥의 선, 한 가지 색채, 한 장의 평면만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진화하죠. 결국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은 소수 권력의 자기중심적 경향에 맞서 미술과 디자인의 영역에서 객관적 체계에 기초한 범지구적 보편성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한 직선, 사각형, 원, 그리고 순도가 높은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 흰색, 검은색, 회색의 무채색, 색채와 형상에서 어떠한 재현적, 정신적 의미도 배제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조형성을 강조함. 예, 작가의 개성보다 작품의 생산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러한 입장에 작품 자체의 물질성이 강조된 듯 싶은 측면도 있으나 그보다는 순수한 조형성에 내포된 정신적 작용에 대한 형이상학적 경향성도 눈에 띕니다. 특히 몬드리안의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초월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데스틸의 작품들을 몇 점 봅시다. 이 의자가 유명한 해리 리트필드가 1917년에 디자인한 적청 의자인데요. 데스틸의 전형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데스틸은요,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이 딱 아귀가 딱 맞는 그런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어긋나서 이를테면 십자가형 형태를 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반드스버그의 1919년 회색 컴포지션입니다. 단순한 명료한 그런 디자인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